오늘은 많은 중장년분들이 공감하실 주제, 바로 흰머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 거울 앞에 섰는데 어느 순간 문득 눈에 띄는 한두 가닥, 아니면 작은 뭉치의 흰머리가 정수리나 관자놀이 근처에서 불쑥 튀어나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왠지 모르게 나이가 더 들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지요.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염색입니다. 염색약으로 가리면 분명 며칠은 젊어 보이고 기분도 좋아지니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걸요. 염색약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이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어도 해마다 반복되다 보면 두피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까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학약품에 의존하지 않고 몸속에서부터 문제의 뿌리를 바로잡아 머리카락이 스스로 다시 검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믿기 어려울 만큼 간단한 머리카락 회복 비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으며 약을 먹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매일 밤 잠들기 전 편안히 침대에 앉아 주먹으로 몸의 특정 부위를 가볍게 두드려주는 것, 바로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한 동작 하나지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흰머리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의 뿌리가 검게 바뀌는가 하면 일부 부위에서는 다시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이 돋아나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급히 판단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차분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상님들이 전해주신 한의학 지혜를 바탕으로 흰머리가 생기는 근본 원인을 함께 짚어보고 머리를 두드리는 이 간단한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원리와 실천 포인트를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모두 시청하신 후에는 흰머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분명히 희망과 과학적인 이해를 함께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하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80을 넘어서도 윤기 나는 검은 머리를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겨우 40을 갓 넘겼을 뿐인데도 이미 흰머리가 듬성듬성 피어나는 걸까요? 현대의학의 시각으로 보자면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의 뿌리, 즉 모낭 깊숙한 곳에는 아주 작은 색소 공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끊임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멜라닌 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은 밤낮 없이 쉬지 않고 검은색 색소, 즉 멜라닌을 만들어내는데 이 색소가 충분히 생성되면 우리의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윤기나고 검푸르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 공장이 나이가 들면서 노후화되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혹은 외부 자극이나 스트레스로 손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묵묵히 일하던 멜라닌 세포들이 하나둘 지쳐 쓰러지고 결국은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추고 맙니다. 재료가 옅고 생산도 끊기니 머리카락은 더 이상 검은색이 아닌 하얀색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이 들면 색소 공장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노동자들을 은퇴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통 한의학은 이 현상을 훨씬 더 깊고 넓게 바라봅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털이 아니라 우리 몸속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자 창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내부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그 신호가 머리카락의 색과 윤기 숱의 변화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한의학적 관찰에 따르면
흰머리가 잘 생기는 체질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며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심스럽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혈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한의학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매우 상징적인 말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피가 충분히 돌고 남았을 때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는다는 말은 단순히 여유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몸속에 피가 넉넉하고 넘쳐 흐를 정도로 건강할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몸 전체를 하나의 넓은 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밭을 적시는 것이 바로 기와 혈, 즉 우리 몸의 에너지와 피입니다. 이 에너지가 강하고 피가 넉넉하게 흐르면 땅은 촉촉해지고 영양분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비옥한 밭에서 자라는 작물은 당연히 뿌리도 깊고 줄기도 굵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기혈이 흐르는 몸에서 자라는 머리카락은 윤기 있고 검푸르며 부드럽고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이유로든 기혈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밭은 점점 메말라가고 수분과 양분이 부족한 땅 위에서 자라는 작물은 힘없이 말라가며 노랗게 바래고 뿌리째 뽑히기도 쉽습니다. 머리카락도 똑같습니다. 광택을 잃고 건조해지고 잘 끊어지고 빠지기도 쉬우며 심한 경우 뿌리에서부터 흰색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해보면 머리카락이 검고 윤기 있는 분들은 얼굴에 혈색이 돌고 입술도 도톰하며 기운이 넘치고 정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주 어지럽거나 눈이 침침하고 쉽게 피곤하고 안색이 누렇거나 손톱의 반달 무늬가 사라진 경우라면 이미 기혈이 많이 떨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흰머리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신장이 약해진 분들입니다. 신호라는 말은 중장년층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신장 기능과 머리카락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한의학에서는 신기의 빛은 머리카락에 드러난다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란 단지 윤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과 정기의 총체적인 발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의 신장 기능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 에너지의 상태가 어떤지를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머리카락이라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리 몸속의 신장을 하나의 강력한 충전 배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배터리는 우리의 생명 에너지인 신정을 저장하는 곳으로, 우리가 젊을 때는 배터리가 만충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힘이 넘치고 머리카락도 검고 윤기나며 풍성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수십 년을 써오다 보면 이 배터리의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여기에다가 밤마다 늦게 자거나 과로를 반복하거나 걱정을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 신장의 에너지는 더 빠르게 고갈됩니다. 이렇게 충전이 어려워진 신장의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신정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이상,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는 중장년층에서 흰머리를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체질에 속하는 분들은 단순히 흰머리 외에도 불면증, 꿈이 많고 자주 깨는 수면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기억력 감퇴, 허리가 시큰거리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 소변이 잦아지는 현상 등을 함께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증상은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를 보관하고 있는 배터리의 전력이 부족하다는 뚜렷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억눌린 감정을 자주 겪는 분들입니다. 요즘 사회는 너무 바쁘고 삶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일의 압박, 가족과의 갈등,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까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늘 긴장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겨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삼키는 분들,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감정을 자주 억누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루하루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쌓아갑니다. 혹시 흰머리와 이런 감정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문이 드시나요? 사실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불안, 초조, 걱정 속에 살아가면 우리 몸의 근육, 특히 머리 피부 아래에 있는 미세한 근육들까지도 긴장 상태로 굳게 됩니다. 이로 인해 두피 근육이 계속해서 조여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 혈관이 압박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두피 속 혈관은 마치 머리카락 뿌리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고속도로와 같은 존재인데, 그 혈관이 눌리고 좁아지면 피가 제대로 흐를 수가 없습니다. 영양분을 실은 혈액이 머리카락 뿌리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을 검게 유지시켜주는 색소세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고, 결국 머리카락은 천천히 색을 잃고 하얘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자율신경계 전체가 흐트러지게 되고, 이로 인해 내분비 기능이 불안정해지면서 흑색소의 생성 자체에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머리카락에 필요한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거나 만들어져도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면 결국 흰머리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 보약 관리법을 써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말하자면 흰머리를 막는 가장 좋은 약은 밝고 따뜻한 마음가짐입니다. 하루하루를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힘든 일도 가볍게 흘려보내는 여유를 갖는 것, 그 자체가 머리카락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비법일 수 있습니다. 흰머리를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체질이 있습니다. 바로 몸속에 열이 많은 혈열 체질입니다. 이 말은 다소 생소하고 한의학적인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피 속에 불이 너무 많은 상태, 즉 열기가 지나치게 올라간 상태를 뜻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맑고 순한 흐름을 잃고 뜨겁고 자극적인 성질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혈열은 생기는 배경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음식이나 외부 자극으로 인해 생긴 실열, 즉 실질적인 뜨거움입니다. 예를 들어 자극적인 양념 기름지고 튀긴 음식, 매운 고기류나 숯불구이 같은 것을 자주 드시는 경우, 또는 여름철 뜨거운 바람과 열기를 오래 맞은 경우, 이런 식의 열이 몸속에 들어오면 마치 가스불을 너무 세게 틀어놓은 냄비처럼 속이 끓어오르고 뚜껑이 들썩이듯 온몸이 과열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은 입이 마르고 혀가 갈라지며 찬물을 자꾸 찾게 되고 대변이 딱딱하고 보기 힘들어지며 괜히 짜증이 나고 쉽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심하면 코피가 나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겉으로는 열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몸속이 말라버려 생긴 허열, 즉 가짜 열입니다. 이건 주로 중장년층이나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유형인데요. 겉보기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손발이 뜨거운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몸을 적셔주는 음기, 즉 수분과 진액이 오랜 시간 동안 부족해진 결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냄비 속에 물이 거의 다 졸아들고 남은 게 없는데도 불은 계속 켜져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땐 냄비 바닥만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안에서 뭐가 익는 게 아니라 그냥 타들어갑니다. 이 체질을 가진 분들은 손바닥과 발바닥 가슴 중앙이 자주 달아오르고 밤이면 식은땀을 흘리며 쉽게 잠을 설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볼이 이유 없이 붉게 달아오르고 혀를 내밀어 보면 혀가 새빨갛고 윤기가 없습니다. 이렇듯 몸 안의 열이 정상이 아닌 방식으로 높아져 있을 때
그 혈액이 머리카락 뿌리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뜨거운 물로 연약한 꽃을 자꾸만 들이붓는 격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꽃이라도 펄펄 끓는 물을 주면 시들고 말듯 머리카락 뿌리 역시 타들어가며 검은 색소를 만들 능력을 점점 잃게 되고 결국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은 점점 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유형, 기혈 부족형, 신호형, 스트레스형, 혈혈형 어느 하나라도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느끼신다면 단순히 외모 문제로 넘기지 마시고 꼭 주의 깊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흰머리는 단순한 나이 들음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와 체력 기운의 상태가 보내는 경고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다스리는 것. 다행히 우리의 조상들은 오랜 세월 동안 몸과 머리카락의 관계를 관찰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실천 가능하고 검증된 3가지 핵심 방법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하나는 몸속에서부터 흰머리를 다스리는 내복법, 나머지 2은 몸 바깥에서 실천하는 외치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3가지를 함께 병행할 때 가장 좋은 시너지를 냅니다. 이름하여 한방 삼총사. 이 3가지가 함께하면 머리카락은 물론 몸 전체도 건강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백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2가지 핵심 과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약해진 몸속에 생명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고, 둘째는 혈액 안에 숨어있는 뜨겁고 자극적인 열기를 식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를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치 전장을 지휘하는 노련한 장군처럼 한 손에는 보충을, 한 손에는 해독을 쥐고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처방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그런 조화로운 지혜가 옛 문헌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조선 중기 건강서에서 전해 내려오는 상마환이라는 내복용 비방이 그것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이 처방의 핵심은 2가지 재료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부드럽게 생명력을 보충해주는 검은 깨이고, 다른 하나는 불필요한 열기를 식혀주는 뽕잎입니다. 이 2 재료는 마치 한 사람은 온화한 역할을 맡고 다른 한 사람은 단호한 역할을 맡아 서로 절묘하게 호흡을 맞추는 것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검은 깨는 그 자체가 검은 빛을 띠고 있어서 전통의학에서는 신장 기능을 북돋는 식품으로 여겨집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과 고소함처럼 체내에 천천히 스며들며 마른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생명력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검은 깨가 충분히 보충되면 우리 몸의 기초 에너지가 안정되고 머리카락의 뿌리도 튼튼해집니다. 마치 뿌리가 깊게 내려간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는 것처럼 모발도 윤기 있고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토대를 얻게 됩니다. 또한 전통의학에서는 검은 깨가 몸의 주요 에너지 통로인 인맥과 동맥을 원활하게 열어준다고 보았습니다. 인맥은 몸속의 혈류를 다스리는 큰 강줄기요, 동맥은 기운의 흐름을 주관하는 중심축입니다. 이 2 경맥이 원활하게 흐르면 전신의 기혈순환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모발은 그 흐름의 말단에서 충분한 영양을 받아들여 더욱 건강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반면 뽕잎은 그 성질이 시원하고 맛이 은은하게 달아 몸속에 불필요한 열을 내려주는데 탁월합니다. 특히 가을철에 채취해 잘 말려둔 뽕잎은 더위어 없이 귀한 약재로 쓰이는데 열독으로 인해 생긴 피부 트러블이나 가려움, 그리고 혈액 속의 탁한 열기까지 부드럽게 식혀주는 힘이 있습니다. 동시에 간의 열기를 안정시켜주어 쉽게 화를 내거나 마음이 들뜨는 증상에도 효과적입니다. 검은 깨가 몸속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면 뽕잎은 몸속을 맑히는 정화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한쪽은 부족한 것을 채우고
다른 한쪽은 넘치는 것을 걷어내는 이 균형이야말로 백발을 다스리는 데 있어 근본적인 힘이 되는 조합입니다. 이렇게 좋은 비방은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믿을 수 있는 약재상에서 볶아서 처리한 질 좋은 검은 깨와 잘 세척된 마른 뽕잎을 준비합니다. 비율은 검은 깨 2목, 뽕잎 1몫입니다. 각각을 분리해 최대한 곱게 갈아준 다음 잘 섞어 밀폐용 유리병에 담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두 숟가락씩 섭취하는데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거나 꿀을 살짝 섞어 반죽처럼 먹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손으로 조그만 알약 모양으로 빚어 한 번에 삼켜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 하다가 말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급함보다는 끈기가 일시적인 노력보다는 생활의 습관이 백발을 되돌리는 길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백발을 근본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내복요법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전통 한의학에서는 여기에 더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외부 자극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특정 혈자리를 자극하여 기혈순환을 원활히 하고 머리로 향하는 영양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리는 지압입니다. 특히 머리의 정수리 근처에는 머리카락의 생장을 촉진하고 빠지는 머리카락을 막아주는 3개의 중요한 혈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3군데는 마치 생명의 샘처럼 우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적셔주고 회복시켜주는 곳입니다. 바로 족손혈, 옥침혈, 백회혈입니다. 먼저 족손혈은 이름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위치는 아주 찾기 쉽습니다. 양손을 귀에 대고 귀를 앞쪽으로 살짝 접어 얼굴 방향으로 눌러보세요. 이때 접은 귀의 바로 윗부분이 두피와 맞닿는 경계지점이 족손혈입니다. 이곳은 양경락 중 3초경에 속한 핵심 혈자리로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지압해주면 머리 양옆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단단하게 뭉쳐있던 두피가 서서히 풀리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모낭까지 도달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어있던 땅에 물이 스며들듯 말라가던 뿌리에 생기가 도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옥침혈입니다. 이 혈자리는 후두부 즉 뒤통수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뒷머리 중앙에서 가장 튀어나온 뼈를 기준으로 그 아래로 머리카락 경계선을 따라 손가락 2-3마디 정도 내려갔을 때 움푹 들어간 지점이 바로 옥침혈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머리의 혈액순환을 돕는 것을 넘어서 신장 에너지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침혈은 방광경에 속한 혈자리인데 방광경과 신장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옥침혈을 자극하면 간접적으로 신장의 기운을 북돋우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는 곧 머리카락의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백회혈은 우리 머리의 한가운데 모든 기운이 모이는 교차점과도 같은 곳입니다. 찾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쪽 귀의 끝에서 머리 위로 수직선을 올리고 코의 중심에서 수직선을 올렸을 때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백회혈입니다. 이름 그대로 수많은 경맥이 모이는 자리이자 모든 양기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을 지그시 눌러주면 온몸에 퍼져 있던 양기가 다시 정수리로 모이기 시작하고 혈류가 위쪽으로 힘차게 올라가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데 있어 이만큼 강력한 지원군이 또 있을까요? 새 혈자리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몸과 마음이 편안한 아침, 기상 직후나 밤에 잠들기 직전입니다. 이때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양손의 검지나 중지의 지문 부위를 사용하여 손톱이 아닌 손가락배로 자신이 편하다고 느끼는 강도로 천천히 지압을 시작합니다. 지압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며 각 혈자리마다
50회에서 100회 정도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순간 해당 부위가 약간 따뜻해지거나 은은한 저릿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기운이 통하는 느낌, 즉 가장 이상적인 자극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외부에서의 자극과 내부에서의 보양을 함께 병행하면 우리는 백발이라는 신체의 경고등을 점차 끄고 본래의 건강한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꾸준함과 정성이 머리카락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는 몸속을 다스리는 내복요법과 머리카락 뿌리에 생기를 불어넣는 지압요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오늘 영상의 핵심 중의 핵심, 바로 마지막 비장의 비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효과는 강력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바로 다리 옆선을 따라 담경을 두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동작은 마치 우리 몸의 기혈 순환을 여는 총 스위치와 같아 머리까지 충분한 기혈을 끌어올려 백발의 뿌리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의 열쇠가 됩니다. 흔히들 젊은 나이에 흰머리가 생기면 이건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들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랜 한의학 실천 경험에 따르면 진정한 유전적 질환은 생각보다 훨씬 드뭅니다. 오히려 가족 구성원끼리 오랜 시간 같은 식습관과 생활 리듬을 공유하면서 생긴 후천적 영향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후천적 흐름을 끊고 체질을 개선하려면 우리가 직접 몸을 바꾸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담경 두드리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담경일까요? 전통 한의학에서 담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기관이 아닙니다. 담은 판단력과 실행력의 중심이며 담즙의 분비가 원활해야 우리가 먹는 음식 속 영양소가 위와 비장에서 잘 흡수되어 기혈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담의 기능이 활발해야 기혈의 근원이 든든해지고 그 기혈이야말로 머리카락을 윤기나게 만드는 생명의 자양분입니다. 실제로 담경을 꾸준히 두드린 분들 중에는 하얗게 변했던 머리카락이 서서히 빠지고 그 자리에서 건강한 검은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경우는 머리카락이 마치 먹물이 번지듯 뿌리부터 회색 갈색을 거쳐 서서히 검은색으로 바뀌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게다가 이 동작에는 생각지 못한 부가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다리 바깥쪽, 즉 허벅지 옆에 몰래 쌓인 군살이 이 동작만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경이 바로 허벅지 옆선을 따라 흐르기 때문입니다. 담경의 순환이 막히면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지방이 이 부위에 집중되어 엉덩이는 넓어지고 다리는 두꺼워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담경을 매일 꾸준히 두드리면 마치 배수관을 청소하듯 이 부위를 정화하고 순환을 촉진시켜 한 달에서 2달 만에 바지가 헐렁해지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도 종아리에 알이 굵게 잡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담경 순환이 정체된 증상이며 담경 두드리기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편안한 자세를 잡습니다. 의자나 침대에 앉아서 두 다리를 자연스럽게 굽히고 힘을 뺍니다. 둘째, 담경의 위치를 찾습니다. 간단하게는 바르게 서서 양팔을 늘어뜨렸을 때 중지손가락이 닿는 바지 옆선 그 선이 바로 허벅지에서 담경이 흐르는 길입니다. 셋째, 양손을 편하게 주먹 쥔 상태로 약간 빈 공간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두드릴 때 통증 없이 자극이 깊이 전달됩니다. 넷째, 엉덩이 바로 아래 가장 들어간 부분에서 시작해 무릎 옆까지 허벅지 바깥선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위에서 아래로 두드려 내려갑니다.
양쪽 다리를 각각 4구간씩 두드리면 1회가 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쪽 다리에 하루 50회에서 100회씩, 양쪽 다리 합쳐 하루 총 100회에서 200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단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 없으면 그만두자는 마음은 금물입니다. 몸이 쌓아온 문제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꾸려면 최소한 몇 달 이상의 성실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담경 두드리기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내 몸을 안에서부터 개조해주는 느리지만 강력한 변화의 기술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하루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머리카락, 당신의 체형,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자신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꾸준히 두드린 그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흰머리를 과학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내용이 많았던 만큼 기억하기 쉽도록 지금부터 핵심만 간단하고 또렷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한 흰머리 개선을 위한 3가지 실천 전략 하나씩 다시 짚어봅시다. 첫째는 몸속을 다스리는 내복요법입니다. 조선시대 고방에서 유래한 상마환의 원리를 배웠죠. 검은깨로 신장의 근본을 보강하고 뽕잎으로 혈혈을 식혀서 머리카락이 자라기 좋은 내부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둘째는 머리 위의 3곳, 발자혈, 옥침혈, 백회혈을 매일 마사지하는 외부 자극 요법입니다. 이 혈자리들을 꾸준히 지압해주면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고 귀한 영양이 머리뿌리까지 도달하여 머리카락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셋째는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강력한 핵심 비법, 바로 담경 두드리기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로 우리 몸의 소화 흡수력, 기혈 생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어 흑발이 자라나는 근본적인 힘을 북돋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실천을 이어가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들도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내심입니다. 오늘 소개한 어떤 방법도 하룻밤 사이에 기적처럼 흰머리를 없애주는 비방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밭과 같아서 척박했던 땅이 다시 비옥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양치질처럼 생활의 일부로 만들며 천천히 꾸준히 이어가 주세요. 어느 날 거울을 보며 하고 놀라는 변화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두 번째,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방법을 병행하며 복합 전략을 쓰는 것이 효과가 훨씬 큽니다. 담경을 두드리고 혈자리를 마사지하는 것과 함께 마음을 밝게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 검은 콩이나 호두 같은 신장을 돕는 음식까지 함께 챙기면 여러 방면에서 기혈이 살아나 훨씬 빠른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동작이든 자신의 몸에 맞는 강도로 무리하지 않고 편안한 선에서 실천하는 게 기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여러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실천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흰머리로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와 실질적인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내용이 나에게 또는 내 가족 친구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다면 꼭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매번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천천히 나이 들어갑시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 있나요? 시간이 조용히 나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 버린 것만 같은 느낌. 익숙했던 내 얼굴이 이제는 어딘가 낯설게만 느껴지고,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가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고, 예전처럼 믿었던 내 몸조차 이제는 익숙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나이 들미란 끊임없는 변화의 여정이며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오르막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싸움의 대상이 노화 자체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진짜 싸움은 변화에 저항하려는 우리의 마음과의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자연의 흐름에 맞서 싸울 때 생긴다고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함의 진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순간을 붙잡으려 애쓰며 결국엔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만약 노화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면요. 오늘은 여러분께 노화에 대한 5가지 불교적 통찰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진실들은 쓰라린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자유롭고 아름답기까지 한 지혜입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이 들면 더 이상 상실이 아니라 더 깊고 더 풍부한 삶으로의 펼쳐짐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한번, 당신은 생각보다 빨리 잊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기 위해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이야기들을 쌓아갑니다. 때론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있게 남겨지길, 누군가 기억해 주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진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세운 경력 애정을 담아 가꿨던 집 온 마음으로 나누었던 이야기들조차도 세월이 흐르면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처음 이 진실을 마주할 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게 사라져버린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요? 그러나 세상은 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녀들은 바빠지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몰두하며 결국 세상은 조용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마치 우리가 거기에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진실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석가는 무아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 위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듯이 우리 또한 삶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며 그 자취는 다시 큰 생명의 흐름 속에 스며듭니다. 그러니 기억되기 위해 애쓰는 삶보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삶이 훨씬 중요합니다. 서울 근교의 깊은 산사에 정명수 스님이라는 노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지혜롭고 인자한 분으로 기억했고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이 그의 조언을 받기 위해 산사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언젠가 스님께서 돌아가시면 아무도 스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건 슬프지 않으신가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산사 옆을 흐르는 강가를 가리켰습니다. 자네 어제 이 강에 흐르던 물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겠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한 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물은 흘러가 버렸지. 하지만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지 않나. 그 순간 젊은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하는 건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흘려보낸 따뜻한 물결이라는 사실을. 이름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우리의 자비로운 행동은 삶의 흐름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누군가를 적시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집니다. 어느 선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촛불이 수천 개의 불을 밝히면서도 자기 불빛을 잃지 않는다. 오늘 당신이 나누는 친절과 지혜,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책에 남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났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큰 영감을 주었던 모든 선생님의 이름을 다 기억하실 수 있나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있지 않나요? 부모님의 따스한 손길, 인생의 전환점에서 건네받은 조언, 낯선 이의 사려 깊은 친절. 그 이름들은 희미해질 수 있어도 그 영향력은 지금의 당신을 만든 본질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기억되기 위한 삶이라는 무거운 짐은 이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보다는 오늘을 잘 사는 것, 지금 눈앞의 사람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것, 그리고 순간순간을 진심으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 됩니다. 노화란 결국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라는 강이 흘러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을 적셔주었는가를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삶이 흐르는 동안 누군가 목마른 이를 적셨고 지친 이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2번, 몸은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가 되어주세요. 한때는 계단을 가볍게 오르내리던 다리가 이제는 몇 걸음만 걸어도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예전엔 마음만 먹으면 움직였던 몸이 이제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매일같이 작은 통증으로 말합니다. 나는 예전 같지 않아. 이 변화는 때로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아끼고 믿었던 내 몸이 나를 떠나는 것 같은 외로움.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지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고요. 가을이 되면 나무가 잎을 떨구듯이 몸도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이지요. 진짜 문제는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젊음을 놓지 못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예전에 나를 붙잡고 변화하는 현실을 거부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어쩌면 평온으로 가는 길은 모든 것을 지키려는 애씀이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원수도 장애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랜 친구이자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입니다. 유년에 뛰노는 순간부터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고난까지 당신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함께 걸어온 존재. 병을 이겨내고 피로를 견디고 삶의 무게를 묵묵히 짊어져온 그 몸을 이제는 원망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잘 늙는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더 잘 돌보는 일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고 좋은 음식으로 몸을 채우며 필요할 땐 쉬어주는 것. 몸을 고장난 기계처럼 대하기보다 세월을 함께 견딘 지혜로운 벗처럼 존중해 주세요. 강원도 오대산의 한 절에서 정현수 스님은 말년에 접어들며 매일의 수행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물동이를 강가에서 절까지 혼자 옮겼지만 이제는 팔에 힘이 빠지고 움직일수록 떨림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스승인 원노 스님께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전에야 어떤 일도 거뜬히 해냈는데 왜 이제는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원노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금이 간 옹기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 항아리는 예전엔 물을 가득 담았지. 지금은 틈이 생겨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네. 그렇다고
이 항아리가 쓸모없어진 걸까? 정현수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물을 어느 정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새어나가는 물은 땅을 적시고 생명을 키우지. 항아리는 예전 같지 않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단다. 스님의 말에 정현수 스님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의 몸도 마찬가지구나. 예전의 모습은 아닐지언정 여전히 누군가를 적실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걸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전처럼 달릴 수는 없을지 몰라도 아직 걸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은 힘에 붙일지 몰라도 사랑과 지혜는 여전히 품을 수 있습니다. 손이 떨릴지라도 그 손은 여전히 누군가를 감싸줄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을 지켜준 몸, 병든 게 아닙니다. 단지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몸은 여전히 당신을 살리고 있고 보호하고 있으며 이제는 더욱 따뜻한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싸우지 마세요. 몸이 쉬고 싶다면 쉬게 해주세요. 움직임이 불편하다면 더 부드럽고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통증이 느껴질 때는 짜증 대신 다정함으로 다가가 주세요. 그건 몸이 당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이 든 몸이 인생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마음까지 약해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숨이 있는 한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감동받았던 노인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멋졌던 이유는 젊게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눈빛에서 평온과 지혜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거부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지금까지 함께 해준 세월을 인정하며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 주세요. 느리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걸음에는 시간이 담겨 있고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3번. 모든 사람은 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용히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가 이제는 특별한 날에만 안부를 묻고, 한때는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이가 어느 날부턴가 말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멀어진 관계 앞에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했나? 그 물음은 더 깊은 외로움으로 우리를 데려가곤 하지요.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며 관계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요. 누군가는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시기에 나타나고 역할이 다하면 조용히 떠나는 법이라고. 마치 계절이 바뀌고 물결이 흐르듯이 사람들 역시 머물다 떠나는 것이 자연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전남 구례의 한 산사에서 수행 중이던 젊은 스님이 원로 스승인 도현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나버리는 걸까요? 도현 스님은 제자를 데리고 산사 옆에 섬진강 강가로 나갔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물줄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물을 보아라. 물방울 하나하나는 끊임없이 흘러가며 머물지 않는다. 어떤 물방울은 한동안 나란히 흐르며 함께 춤추고 어떤 물방울은 금세 방향을 바꾸어 흩어져 버린다. 제자는 강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은 덧붙였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어떤 이는 우리의 인생에서 잠시 함께하고 또 어떤 이는 수십 년을 곁에서 걷기도 하지. 하지만 결국 모두는 각자의 길을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지. 떠나는 것이 슬픈 게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머물 것이라. 믿었던 우리의 집착이 더 큰 고통을 만들 뿐이야. 그제야 제자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동안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걸. 이미 떠난 이들의 빈자리를 붙잡고 아파하기보다는 지금 곁에 남아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지요. 생각해보세요. 오랜 시간이 지나 우연히 다시 만난 친구와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웃으며 이야기 나눈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건 그 인연이 시간과 거리를 넘어 마음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에서 떠나간 사람들도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눴던 그 순간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당신을 빚었고 그 기억은 여전히 당신의 내면에 살아있습니다. 노화는 우리에게 관계도 변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어떤 인연은 저녁 노을처럼 천천히 사라지고 어떤 인연은 갑작스러운 폭우처럼 떠나지만 어느 쪽이든 그 시간만큼은 충분히 아름다웠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누군가 지금은 곁에 없더라도 그 사람이 나눴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따뜻함은 당신의 가슴에 남아있고 지금의 당신을 구성하는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끊어진 인연을 붙잡고 아파하기보다는 여전히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보세요. 여전히 안부를 묻는 친구, 지나가다 웃으며 인사해주는 이웃, 당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손자. 그들과 함께하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줄 수 있는 사랑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인연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나이가 몇이든 인생은 여전히 당신에게 연결의 순간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 손길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지나간 인연은 미련 없이 보내고 현재의 관계는 따뜻하게 감싸고 다가올 인연은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세요. 그것이야말로 삶의 지혜이며 노년의 품격입니다. 4번, 당신은 더 이상 젊지 않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물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 멈칫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익숙했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고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이 자신을 응시합니다. 피부는 더 부드러워지고 머리카락은 은빛으로 바뀌고 손등의 결은 점점 섬세해져 갑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주름은 감춰야 하고 흰머리는 염색해야 하며 어떻게든 젊음을 붙잡아야 한다고요. 늙지 말라고, 변하지 말라고, 예전 모습 그대로 머물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나이 든다는 것은 감춰야 할 일일까? 혹시 그것은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선물은 아닐까? 불교에서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결점 없는 겉모습이 아니라 지혜와 여유, 그리고 마음 씀씀이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얼굴의 주름은 결코 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온 세월의 이야기이고 견뎌낸 하루하루의 흔적입니다. 휘어진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경험의 왕관입니다. 경북 영주의 작은 절에 살던 어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거울 속 자신이 점점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혜롭기로 소문난 성목 스님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님, 거울을 보면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생기 있는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흰머리와 주름뿐이네요. 저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절 뒷마당 정원으로 이끌었습니다. 만개한 벚꽃나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벚꽃 아름답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요. 참 곱습니다. 그 다음 스님은
아주 오래된 소나무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껍질은 거칠고 가지는 구불구불 휘어 있었으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어떤가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꽃은 아니지만 뭔가 고귀하고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린아이는 벚꽃만 아름답다. 여기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소나무의 품격을 보게 되지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 것임을. 당신이 존경하는 어르신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젊어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눈빛에서 평온함과 지혜가 느껴졌기 때문이고, 그들이 내뿜던 온기와 여유가 사람을 끌어당겼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줄 줄 아는 귀, 부드럽게 건네는 말투,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 아닐까요? 이제는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아름다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 피어나는 아름다움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나이 들면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여정입니다. 우리가 얼굴의 주름마다 이야기를 담고 은빛 머리카락마다 배운 교훈을 떠올린다면 그 모습은 그 무엇보다 빛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얼굴에는 나이에 걸맞은 빛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아는 데서 오는 자신감, 수많은 고비를 지나온 사람만이 지닌 단단함,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여유. 이 모든 것들은 어떤 화장품이나 염색약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광채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한번 멈춰보세요.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당신이 살아온 시간과 나누었던 사랑 쌓아온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존재를 단단히 엮고 있습니다. 당신의 세월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걸치세요. 마치 경험과 품격으로 짜인 아름다운 옷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름다움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5번, 당신은 더 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때로는 자식까지도. 사랑했던 이들이 하나둘씩 이 세상을 떠나가고 그 빈자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그 허전함은 말로 다 표현되지 않으며 어떤 준비도 그 이별의 아픔을 완전히 막아내지 못합니다. 슬픔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죽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은 단지 자리를 옮겼을 뿐 그들의 따뜻함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말, 가르침,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이 했던 말을 전할 때, 그들의 친절을 이어갈 때, 그들은 우리 곁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말기 전남 해남에서 살던 기생 출신의 여성 기송화는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직 너무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이의 싸늘한 몸을 품에 안고 그녀는 해남의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구걸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고 마지막 희망으로 돌을 닦던 대흥사의 한 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가져오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이오. 기송화는 새 희망을 안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어느 집도 죽음의 아픔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은 아버지를 또 어떤 집은 아기를, 그리고 대부분은 어머니나 형제를 잃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픔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언젠가 이별을 맞이하게 되어 있으며 그것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여정이라는 것을요. 당신도 분명 그런 사람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등을 토닥여주던 어머니의 손길,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웃음소리, 혹은 조용히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했던 한 친구의 조언. 그들은 떠났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살아있고 당신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슬픔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아이제는 것이 아니라 품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슬픔의 이치라고요. 우리가 여전히 향기를 맡을 때 떠오르는 사람, 노래 한 소절에 떠오르는 얼굴, 문득 들리는 말투에 마음이 찡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그들이 당신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물리적인 공간에 갇히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서 흐르고 행동으로 이어지며 따뜻한 말과 작은 친절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이별은 괴롭지만 동시에 소중합니다. 깊은 사랑이 있었기에 큰 상실이 있는 것이며 그만큼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슬픔을 원망으로만 품을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전환해보는 건 어떨까요? 무엇을 잃었는지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과 나눌 수 있었던 시간 웃음, 사랑의 순간들을 소중히 떠올리는 것입니다. 노화는 더 많은 이별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사랑을 품을 수 있었던 인생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누군가를 마음 깊이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기회를 이미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가슴이 무거워질 때면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며 베푸는 친절 속에 나누는 미소 속에,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속에 이미 그들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는 한 그들은 당신의 일부로서 이 세상 어딘가에서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매해 새겨지는 주름 희끗해지는 머리카락 점점 깊어지는 눈가의 표정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살아낸 날들의 흔적이며 배운 교훈이며 나누어온 사랑의 자취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사회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이 들지 말라고, 늙지 말라고, 젊음을 지켜야 한다고. 마치 세월을 거스르는 것이 곧 자랑이자 승리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불교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진짜 적은 노화가 아니라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변화를 거부할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지나간 젊음을 붙잡고 놓지 못하면 세월이 주는 새로운 선물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며 얻는 지혜, 인내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깊이 음미하는 능력은 결코 젊음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불가피한 것을 거스를수록 마음속엔 후회와 불만만이 쌓이지만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평온함을 열어줍니다. 나이 들면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모습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 진실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적으로 삼고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열린 마음으로 껴안으시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에만 머물며 아쉬움을 되뇌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있는 오늘의 풍경을 찬찬히 바라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받아들임을 택하고 감사함을 택한다면 노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까지 함께 나눈 이 5가지 지혜를 가슴에 담아 이 길을 두려움 없이 우아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겪어온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소리내어 웃고 마음껏 사랑하고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이 지혜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평온과 목적, 그리고 마음 챙김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앞으로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화는 인생의 책을 덮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책장을 넘기는 일일 뿐이며 다음 장은 당신이 직접 써내려갈 차례입니다.